명자 씨, 이런 기분 오랜만이네요. 진석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낯선 펜션 복도에서 남편의 친구와 마주친 순간의 아찔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평생을 정숙한 아내로 살았는데 오늘 밤 전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짐승처럼 울고 있으며 문 밖엔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서 있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네요. 이 은밀한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별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다 키워보내고 홀로 남은 58살의 저는 마치 박제된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공허한 일상을 버텨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흔적이 밴 거실은 늘 적막했고 그 침묵이 살을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육체적 결핍에 시달렸기에 어느 날 무작정 짐을 싸서 남편의 흔적이 없는 강원도 양양의 고즈넉한 호텔로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밤마다 텅 빈 침대 한켠에서 잠들던 제 하루는 무채색 그 자체였어요. 딸아이는 결혼해서 타지로 가버렸고 아들놈은 취업했다며 자취방에서 지내니 저 혼자 남은 집은 그야말로 무덤처럼 조용했죠.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 명자야,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나와라고 말하곤 했지만 나가봐야 사는 얘기, 자식 자랑, 손주 얘기뿐이더군요.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영어대회에서 상을 탔어. 그래, 우리 손녀는 피아노를 배우는데 재능이 있나 봐. 이런 대화들이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 절감하곤 했어요. 저에게는 자랑할 손주도 기다리는 누군가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듯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생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이게 정말 나인가 싶더군요. 아직 58인데 마치 70 넘은 할머니처럼 보이는 제 모습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남편이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남편이 앉던 소파가, 남편과 함께 봤던 TV가 이 모든 게 저를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양양의 한 호텔을 발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는 소개 문구가 마음에 들었죠. 바다. 그래,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넓고 깊은 바다를 보면서 제 안의 답답함을 좀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게요? 떠나기 전날 딸아이에게 전화했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어왔어요. 그냥 좀 훅 떠나고 싶어서. 엄마도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되니? 아니,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그런데 혼자 가시면 괜찮으세요? 제가 시간 내서 같이 갈까요?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투로 몇 마디 더 했지만 저는 적당히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양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니면 죽은 것처럼 살아온 지난 5년으로부터?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니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더군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는 한참 동안 그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구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명자로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호텔 1층 반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무료하게 방에만 있기 싫어서 내려왔는데 바텐더가 권하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던 차였죠. 솔직히 위스키 같은 건 남편 살아생전에도 마셔본 적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독한 걸 마시고 싶더군요. 혼자 여행이십니까?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에 잘 다려진 셔츠를 입은 그는 품이 있는 중년 신사의 인상이었죠. 네, 혼자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다시 창밖으로 돌렸어요. 낯선 남자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왔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요. 공무원 생활 35년 하다 보니 이제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진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고 어쩌다 보니 저도 한두 마디씩 받아치게 되었어요. 위스키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이 낯선 곳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말문이 트이더군요. 저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다 보니 정작 명자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말하다 보니 술 기운 탓인지 제 속내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이라 그런지 오히려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고 그의 짙은 눈빛이 제게 머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정전기 같은 전율이 퍼지는 느낌이랄까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그게 술 때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명자 씨는 참 솔직하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잔을 들어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한 열기를 남겼어요.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니 말할 사람이 그리웠나 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안 하는 날이 부지기수죠.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군요.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아침에 해변 산책 어떠세요? 같이 걸으면 덜 심심할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산책이라니 평생 그런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그저 산책일 뿐이고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니까요. 좋습니다. 몇 시에 로비에서 만날까요? 8시는 어떠세요? 너무 이르지 않고. 그럼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는 길,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이게 술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시선 때문일까? 평생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로만 살았던 제 안에 이토록 낯설고 뜨거운 자아가 숨어 있었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본 적 없는 이런 떨림이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짙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은 이미 위험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걷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를 밟으며 가끔씩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점심은 같이 하실래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점심 식사 후 호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팔에, 옷에 떨어지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 안에 뜨거움을 식혀주는 것 같았죠. 명자 씨, 감기 걸리시겠어요. 진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가 싶더군요. 괜찮아요. 비 좀 맞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 빗줄기가 거세지자 우리는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고 진석은 자신의 방에서 수건을 가져다 주겠다며 잠시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복도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축축한 옷이 몸에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진석이 수건을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강렬했죠. 닦으세요. 그가 건넨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데 그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명자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저녁 무렵 빗소리가 창을 때리는 가운데 우리는 호텔바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들이켜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은밀해졌어요. 외롭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을 때 진석은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길에 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자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을 때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어둠 속에서 진석의 거친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스치듯 닿은 손끝에서 시작된 접촉은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되어 타올랐고 도덕적인 죄책감보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며 무겁게 억눌러온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몸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명자 씨도 원하잖아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억눌러왔던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갈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제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석의 방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손길을 그리워했던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간절한 적은 없었어요. 그땐 그저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서로를 대했을 뿐이죠. 명자 씨,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는 기다려 주었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 따위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 이 감정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숨결을, 떨림을 느끼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몸은 뜨겁게 반응했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거든요. 진석은 더욱 거칠게, 더욱 깊이 저를 파고들었고 저는 그의 등을 긁어대며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윙윙윙 마이너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고 화면을 보니 딸아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상통화였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받아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진석은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흐트러진 머리카락, 번진 립스틱, 상기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고 화장을 대충 고치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딸아이는 계속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고 안 받으면 의심할 게 뻔했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화면 속 딸아이의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 그냥 샤워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샤워요? 엄마 머리 안 젖었는데요. 그리고 화장한 것 같은데. 딸아이는 예리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샤워 끝나고 나와서 화장 좀 고치려고 했거든. 내일 뭐 할까 싶어서. 엄마 얼굴 왜 그렇게 빨개요? 열이라도 나세요? 아니야, 그냥 방이 좀 더워서. 거짓말을 하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진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까봐 필사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는 침대 반대편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쉬고 계세요? 혹시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금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딸아이가 걱정해주는데 저는 낯선 남자와. 괜찮아. 엄마 잘 있어. 너야말로 건강 챙기고. 네. 그럼 엄마 푹 쉬세요. 사랑해요.
나도.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다시 봤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자괴감과 함께 묘한 스릴 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딸아이와 통화하면서도 옆에 남자가 누워있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딸과의 통화를 황급히 끊고 나니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진석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냐고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화 후의 긴장감이 제 안의 욕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이브처럼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명자 씨, 그만할까요? 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본능은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더욱 격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박함이 섞인 채로 다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었어요. 처음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파고들며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제 손톱이 그의 등을 긁어댔고 그의 이빨이 제 어깨를 물었어요. 아, 또다시 신음이 새어나왔고 이번에는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덮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니어만이 나눌 수 있는 농밀하고 뜨거운 육체적 교감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젊은이들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결핍이 만들어낸 깊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그리움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훑을 때마다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이런 감각이 제게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는데 지금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8배 주름진 몸이 아름답다니 거짓말 같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거짓말. 진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빛, 표정, 모든 게 아름다워요. 사랑인지 욕망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위태로운 이중생활의 희열을 만끽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렸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진석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함이 현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도덕적으로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죠.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딸아이에게 떳떳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대답에 진석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요. 세상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석이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5년 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죠? 네, 오늘 밤은 달랐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진석의 팔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본 건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깼어요. 똑똑똑 마이너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세차게 문이 두드려졌죠. 진석 씨,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강수의 목소리였어요. 이럴 수가. 진석도 잠에서 깨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진석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저 강수입니다. 옆방에 묵고 있는데요. 혹시 명자 씨 봤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기로 했는데 방에 안 계시더라고요. 강수라니. 하필이면 그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호텔에. 화장실에 숨어 있던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추악한 순간에 남편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명자 씨요. 글쎄요. 저는 모르는데요. 진석이 대답했지만 강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요. 프런트에서 이 근처에 계실 거라고 했거든요. 혹시 그 방 앞을 지나가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방금 일어났습니다. 그럼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비밀이 세상에 낱낱이 파헤쳐질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딸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남편의 가족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는 거죠. 화장실 안에서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강수가,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 나타난 건가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아직 씻지도 않았고.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나중에 뵙죠. 혹시 명자 씨 보시면 제게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진석은 문 앞에 서서 복도를 살피고 있었어요. 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주저앉다시피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명자 씨, 괜찮으세요? 진석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단 몇 분 만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만약 그 사람이 저를 봤다면. 일단 진정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호텔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저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석의 방에 있다가 또 누군가 오면 어쩌나 싶어 불안했거든요. 제 방으로 가야겠어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복도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복도는 조용했고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이 보였어요. 도대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비밀이 들키면 제 삶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강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명자 씨,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게 됐네요. 아침 산책 같이 하시죠. 형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형님, 남편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방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수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고 그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제와 달리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석이었죠. 명자 씨,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로비 한쪽 구석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강수가 볼까봐 무서워요. 제가 먼저 나가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안전하면 그때 나오세요. 진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강수는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진석과 마주 앉았을 때 어제 밤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커피잔을 들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석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피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자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중으로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여기 더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차가운 아침, 우리는 짧은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우리에게 그럴 여유를 주지 않더군요. 명자 씨, 후회하세요? 진석이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발정난 미친 짓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군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고 그렇다고 단순한 욕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어젯밤 저는 확실히 살아있었어요. 진석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명자 씨를 만나서 다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서기 전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달라 보이더군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죠.
입꼬리도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고 뺨에도 약간의 홍조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나구나. 중얼거렸을 때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죽어있던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차갑고 혹독할지라도 제 내면의 뜨거운 욕망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진짜 저만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진석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건강하세요. 명자 씨. 진석 씨도요. 짧은 인사를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명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 기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을 때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쉬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딸아이의 문자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딸아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죽은 것처럼 살지 않겠다고. 남편의 그림자 속에 갇혀 지내지 않겠다고. 58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강수를 마주칠까봐 불안했던 그 순간들이, 딸아이의 영상통화를 받던 그 아찔함이, 진석과 나눴던 뜨거운 밤이, 모든 것이 제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이 저를 옥죄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바다를 걷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명자야, 명자야. 그 소리는 제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당신의 삶을 살라고요.